한 남자가 비행기랑 같이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늘에서 증발해버린 거죠. 당연히 다들 죽었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제임스 힐턴의 소설 잃어버린 지평선의 시작이거든요. 모든 미스터리가 바로 이 서막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자,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따라갈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템펠호프라는 공항에서 우연히 만나고요. 거기서 사라진 비행기랑 글로리, 커네이라는 인물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가진 비밀, 기억 상실과 기적 같은 연주 이야기, 그리고 기억을 되찾자마자 다시 사라져버린 한 남자.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원고까지. 어때요? 그냥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전설의 땅, 샹그릴라까지 이어지는지 그 미스터리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 보죠.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템펠호프에서의 우연한 만남. 이 소설은 막 신비로운 티베트 산맥에서 시작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주 현실적인 공간, 베를린의 템펠호프 공항에서 시작되거든요. 바로 여기서 아주 우연한 만남 하나가 이 모든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점이 됩니다. 자,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템펠호프 공항 레스토랑이에요. 비행기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세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바로 화자인 다, 그리고 그의 오랜 학교 친구인 성공한 소설가 러더퍼드. 마지막으로 대사관 서기인 와일랜드. 이 와일랜드는 좀 잘난 척하는 그런 타입이에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인데 뭐랄까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거죠. 공통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 서먹한 분위기 속에서 화자는 그래도 조용하고 생각 깊어 보이는 친구 러더퍼드에게 좀 더 마음이 갑니다. 그렇게 좀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다. 바로 영국의 젊은 조종사 샌더즈예요. 와일랜드의 지인이었죠. 이 사람이 테이블에 합석하면서 분위기가 좀 풀리나 싶었는데 샌더즈가 무심코 한마디를 던져요. 바스쿨이라는 곳에 대한 이야기였죠. 바로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바스쿨이라는 지명을 듣자마자 소설가 러더퍼드가 관심을 보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묻죠. 그랬더니 샌더즈가 입을 여는데 이게 그냥 평범한 얘기가 아니에요. 한 1년 전 1931년 5월에 있었던 일인데 정부에서 쉬쉬하며 덮어버린 아주 기가 막힌 항공기 납치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샌더즈가 설명하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먼저 그때 바스쿨이라는 지역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민간인들을 급하게 대피시키고 있었어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바로 그 틈을 타서 정체불명의 한 남자가 조종사 복장을 하고 나타나 진짜 조종사를 때려 눕힙니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자신만만하게 아주 특별한 고고도 비행기에 올라타서 정확한 신호를 보내고 이륙해버려요. 문제는 이 비행기가 목적지인 페샤와르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냥 승객 4명과 함께 하늘에서 사라져버린 거죠. 자, 이렇게 사라진 비행기 얘기만 해도 정말 기가 막히는데 이제 이 이야기가 소설가 러더퍼드에게 아주 개인적인 사건으로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글로리 코노웨이라는 이름 때문이죠. 샌더즈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만 있던 러더퍼드가 바로 이 대목에서 끼어듭니다. 아주 날카롭게 마치 뭔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딱 집어서 물어보죠. 혹시 그 승객 중에 코노웨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았냐고요. 샌더즈가 정말 깜짝 놀라요. 네, 맞아요. 글로리 코노웨이 어떻게 아셨어요? 하고요. 자,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 소설 전체의 미스터리를 끌고 가는 핵심 인물, 글로리 코노웨이라는 이름이 드디어 등장하는 거죠. 코노웨이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그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와일랜드는 뭐라고 하냐면 그 긴구 머리는 좋은데 좀 게을렀지 하고 깎아내려요. 그런데 러더퍼드의 기억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 우리 교수님이었으면 미래의 총릿감이라고 했을 거고 다들 고개를 끄덕였을걸 하고 말이죠. 한 사람은 게으름뱅이, 다른 한 사람은 천재. 대체 어떤 사람이 진짜 코노웨이일까요? 러더퍼드가 기억하는 코노웨이는 정말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옥스퍼드에서 성적은 말할 것도 없이 최고였고 운동도 잘해서 보트클럽 회장까지 했죠. 상이란 상은 다 휩쓸고 심지어 피아노는 아마추어인데도 프로 수준이었답니다. 사람들이 그를 엘리자베스 시대 사람 같다, 현대의 필립 시드니라고 불렀을 정도예요. 그래서 붙은 별명이 바로 글로리,
영광이라는 뜻이죠. 그야말로 눈부시게 다재다능한 완벽한 청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했던 사람의 인생이 왜 꼬였을까? 러더퍼드는 그 원인을 바로 전쟁에서 찾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요. 너무 젊은 나이에 그 끔찍한 전쟁의 진창을 다 겪으면서 그의 빛나던 모든 것들이 갈갈이 찢겨 나갔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영국의 총리가 될 거라던 그 천재는 전쟁이 끝나고 그냥 동양의 작은 영사관들을 떠도는 그런 평범한 공무원이 되어버렸어요. 러더퍼드가 보기에는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 엄청난 재능을 그렇게 썩히고 있다니 이건 비극적인 낭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식사 자리가 파하고 러더퍼드가 화자인 나를 따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돼요. 러더퍼드가 엄청난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하거든요. 코너웨이의 실종 사건, 이게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러더퍼드가 뭐라고 하냐면요. 사실 코너웨이는 죽지 않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몇 달 전까지는 확실히 살아있었지 하고요.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죠. 다들 비행기랑 같이 사라져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있었다뇨. 화자가 당연히 묻죠.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러더퍼드의 대답이 더 기가 막힙니다. 내가 직접 만났으니까. 지난 2월에 상하이에서 호놀룰루 가는 배에서 같이 여행했거든. 소문으로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같이 여행까지 했다는 겁니다. 실종된 지 몇 달이나 지난 사람을요. 아니 그럼 어떻게 그를 만나게 된 걸까요? 러더퍼드가 겪은 일련의 사건들은 정말 운명 같아요. 한번 보세요. 1931년 가을, 러더퍼드가 중국을 여행하고 있었어요. 기차 안에서 우연히 프랑스인 수녀님을 만나는데 그분이 자기네 성당병원에 열병이랑 기억상실증을 앓는 유럽인 환자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거짓말처럼 러더퍼드가 탄 기차가 고장나서 12시간이나 꼼짝 못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바로 그 병원이 있는 중강이라는 곳에서요. 그래서 호기심에 병원을 한번 찾아가 봤는데 세상에 덥수룩한 수염에 초췌한 모습의 그 환자가 바로 실종됐던 휴 코너웨이였던 거죠. 정말 소설 같은 우연의 연속 아닙니까? 자, 그렇게 극적으로 코너웨이를 찾긴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작이었죠. 그가 만난 코너웨이는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린 텅 빈 사람 같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닫힌 기억의 문을 열어젖힌 기적 같은 사건이 배 위에서 일어납니다. 러더포드가 코너웨이를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요. 근데 코네이가 사람이 참 상냥하고 예의 바른데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중국 병원에서 깨어나기 전의 일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말이나 지식 같은 건 그대로인데 자기 자신에 대한 기억만 싹 사라진 거죠. 정말 유령 같은 사람이랑 같이 여행하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마침 그 배에 지페킹이라는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타고 있었어요. 그가 즉흥적으로 연주회를 열어서 쇼팽의 곡들을 쫙 연주했죠. 연주회가 끝나고 다들 감탄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억을 잃었던 코너웨이가 피아노 앞에 스르륵 가서 앉는 겁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하는데 그 곡이 정말 들어본 적도 없는 생동감 넘치고 복잡한 엄청난 곡이었어요. 연주가 끝나자마자 전문가인 지페킹이 나서서 말해요. 아니 잠깐만요. 나는 쇼팽의 모든 곡을 아는데 이 곡은 쇼팽 곡이 아닙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하죠. 그러자 코너웨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아, 이제 기억나요. 이거 출판 안 된 곡이에요. 제가 쇼팽의 제자한테 직접 배웠거든요. 하고 말하는 겁니다. 쇼팽의 제자라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쇼팽은 1849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한테 직접 피아노를 배웠다니요? 시간상으로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가 연주한 그 음악 자체는 너무나도 진짜 같고 훌륭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기억상실이라는 단단한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과거의 단서가 튀어나온 거죠. 그 기적 같았던 피아노 연주가 결국 열쇠가 됐습니다. 굳게 닫혔던 기억의 댐이 터져버린 거죠. 그런데 기억을 되찾자마자 그는 또다시 사라져버립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콘웨이가 러더퍼드의 방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기쁨이나 안도감이 아니었어요. 책에서는 우주적인 슬픔이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깊고 거대한 슬픔에 잠긴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게 기억났어. 그때부터 딱 24시간 동안 컨웨이는 러더퍼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밤새도록 밥판을 걸으면서 비행기가 납치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음 날까지 그 놀라운 경험에 대한 세세한 부분들을 다 채워 넣습니다. 자, 이제 곧 호놀룰루에 도착해요. 밤 10시쯤 둘은 마지막으로 술 한잔을 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컨웨이는 없었어요. 배가 항구에 닿기도 전에 또다시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럼 콘웨이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유일한 달서는 몇 달 뒤에 방콕에서 날아온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딱 한마디, 북서쪽으로 긴 여정을 떠난다고만 쓰여 있었어요. 그게 그에게서 온 마지막 소식이었습니다. 북서쪽이라니 대체 어디로 향한 걸까요? 자, 이렇게 러더퍼드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가 이 모든 미스터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화자인 나에게 건네줘요. 바로 콘웨이가 남기고 간 원고입니다. 러더퍼드가 말하길 그 배 위에서 콘웨이가 들려준 이야기가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흥미로워서 자기가 전부 메모하고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한 권의 원고로 엮었다는 거죠. 자, 여기 그 원고가 있으니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는 자네에게 맡기겠네 하고 건네주는 겁니다. 바로 이 원고, 잃어버린 지평선에 그 모든 답이 담겨 있습니다. 비행기가 사라진 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콘웨이는 무엇을 보고 겪었는지, 그곳이 바로 전설의 땅 샹그릴라였던 거죠. 자, 오늘 1부에서는 이 거대한 이야기의 서막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콘웨이는 대체 왜 기억을 되찾자마자 다시 사라져야만 했을까요? 그가 돌아가려는 북서쪽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진짜 이야기는 2부에서 시작됩니다. 샹그릴라의 비밀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자, 1931년 5월 20일로 한번 가볼까요? 바스쿨이라는 곳인데 여긴 지금 완전히 아수라장입니다. 하늘은 포연으로 시커멓고 땅에서는 혁명의 함성이 막 울려 퍼지고 있죠. 이 난리통 속에서 마지막 남은 군용 수송기들이 정말 필사적으로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었어요. 이건 뭐 그냥 대피 수준이 아니고요. 문명 세계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는 정말 절박한 탈출이었던 거죠. 바로 이 혼돈의 한가운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37살의 영국 영사 휴 코네이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문구, 그에게는 변화무쌍하고 무엇보다 즐거운 10년이 아니었던가. 이게 바로 코네이의 지난 10년을 말해주는 건데요. 남들이 보기엔 그냥 뭐랄까 정체된 시간처럼 보였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정말 다이나믹하고 심지어 즐겁기까지 한 세월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모든 걸 뒤로하고 떠나는 길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가 올라탄 건 막 사람들로 붐비는 그런 군용기가 아니었어요. 웬걸 한 군주가 특별히 내준 호화 여객기였죠. 며칠 밤낮으로 중요한 서류는 다 불태우고 짐 쓰느라 정말이지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였거든요, 코네이는. 그래서 이 생각지도 못한 편안함에 안도하면서 푹신한 저석에 몸을 깊숙이 묻었습니다. 자, 이 운명적인 비행기에는 콘웨이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3명의 승객이 더 있었죠. 동방전도회 소속의 로베타 브링클러 여사, 미국인 헨리 바너드, 그리고 콘웨이의 젊은 동료 찰스 멜린슨 부영사까지요.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먼저 이들이 어떻게 혼돈 속에서 탈출하게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상한 조종사와 의심스러운 항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극한 상황에서 4명의 승객이 저마다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을 살펴볼 거고요. 또 인간을 압도하는 엄청난 설산의 풍경을 지나 결국 미지의 땅으로 추락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혼돈 속의 탈출입니다. 바스쿨을 떠나는 마지막 비행기, 드디어 육중한 몸체가 하늘로 떠오르고 코네이는 정말이지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해요. 엔진 소리는 단조롭게 윙윙거리고 뭐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죠. 정말 그냥 이대로 쭉 가면 될 것 같았는데 바로 그때 이 아슬아슬한 평온을 깨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젊은 동료 멜린슨이었어요.
멜린슨이 거의 잠과 현실의 경계에서 헤매고 있던 콘웨이를 다급하게 막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가득했죠. 그리고는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콘웨이, 저기 조종사가 우리가 알던 그 패너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낯선 조종사, 그리고 의문의 항로. 말 그대로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멜린스는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조종사 얼굴도 낯설고 무엇보다 지금 비행기가 원래 가야 할 페샤와로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항로를 벗어났다고 주장하죠. 아직 젊고 혈기왕성한 멜린슨의 눈에는 이 모든 게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위기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산전수전 닭약꾼 코네이는 어떨까요? 그냥 피곤할 뿐이에요. 아이고, 쟤 또 예민하게 구네. 이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리죠. 그래서 이 질문, 도대체 저 조종사는 누구인가? 이걸 두고 두 사람의 반응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는 겁니다. 멜린슨의 불안과 코노웨이의 체념. 이건 그냥 성격 차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상황을 통제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믿는 젊음과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되나 하고 어느 정도는 내맡기는 원숙함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연 이 정체모를 비행해서 누구의 생각이 맞을까요? 사실 코네이가 이렇게 체념적인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페샤워르에 도착해봤자 자기를 반겨줄 사람 하나 없었거든요. 텅 빈 집, 친구들이 유례적으로 축하주나 한 잔 사주겠죠. 그러니까 비행이 몇 시간쯤 더 길어진다고 해서 딱히 아쉬울 게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어쩌면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다는 그 마음이 통했는지 비행기는 정말로 현실을 넘어선 미지의 세계로 그를 데려가기 시작합니다. 코네이의 이런 무덤덤한 체념도 그리 오래 가진 못했어요. 갑자기 비행기가 미친 듯이 급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창밖을 보니까 거긴 페샤와르가 아니었어요. 그냥 태양에 다 타버린 것 같은 황량한 산악지대였죠. 타임라인을 보시면 오전 10시에 이륙해서 멜린슨이 의심을 제기하고 오후가 되어서 정체 모를 곳에 착륙하게 된 건데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솜씨로 조종사가 협곡 옆에 있는 좁은 평지에 비행기를 착륙시키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터번을 쓴 무장 부족민들이 비행기를 쫙 둘러쌉니다. 승객들은 이제 공포에 질렸죠. 조종사는 태연하게 나가서 그들이랑 몇 마디 나누더니 위협적인 초고 감시 아래에서 비행기에 기름을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물어보려고 하면 그냥 권총 한번 쓱 보여주는 걸로 모든 대화를 끝내버리고요. 그리고 재급유가 끝나자마자 비행기는 다시 이륙해서 망설임도 없이 동쪽으로, 그러니까 문명세계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게 너무나도 치밀하고 조직적이었어요. 이제 이건 단순한 길이탈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죠. 네, 맞습니다. 유괴, 바로 이 단어가 승객들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이건 몸값을 노린 아주 조직적인 납치 사건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제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구체적인 절망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극한의 상황이야말로 평소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인간의 본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무대가 되곤 하잖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4명의 승객, 4개의 반응.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진짜 모습들이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똑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농담까지 할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4사람의 반응을 통해 그들의 내면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는데요. 영사 코네이는 지적으로 분삭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모든 걸 체념한 듯한 태도를 보이고요. 젊은 부영사 멜린스는 그냥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미국인 사업가 바나드는 특유의 냉소적인 유머로 이 상황을 비꼬죠. 그리고 모두가 가장 먼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던 선교사 브링클로 여사는 오히려 가장 침착하고 굳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폭발한 건 역시나 젊은 피 멜린슨이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냥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저 미친놈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야만 한단 말입니까? 멜린슨의 이 외침은 정말 무력감에서 나오는 분노 그 자체였어요. 그는 코네이의 침착한 태도를 보면서 저건 비겁한 거야 라고 비난하면서 당장 조종석 한 바퀴를 부수고 저놈을 끌어내리자고 소리치죠. 하지만 코네이는 정말 냉정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똑바로 보는 거죠. 멜린슨, 저 사람에겐 총이 있고 이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섣불리 덤볐다간 다 같이 죽는 거야 라고 차분하게 설득하죠. 심지어 왜 항상 나한테 기적이라도 바라는 거야 라고 묻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죠. 코네이가 조종석 문을 똑똑 두드리자 안에서 돌아온 건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냥
권총 총구가 쑥 튀어나왔습니다. 이 소리 없는 위협, 이거야말로 멜린슨의 그 어떤 격정적인 주장보다도 강력한 반박할 수 없는 논리였죠.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멜린슨이 이렇게 분노하고 코네이가 체념하고 있을 때 미국인 바너드는 또 다른 길을 갑니다. 바로 냉소적인 실용주의죠. 그는 무슨 영웅적인 저항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에게 중요한 건 딱 하나,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지금 당장 목숨 걸고 싸우는 것보다야 여성연 한 대 피우는 여유를 즐기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선택 아니냐 이거죠. 이게 바로 바너드식 생존법입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반응은요, 모두가 가장 연약할 거라고, 아마 제일 먼저 히스테리를 부릴 거라고 생각했던 선교사 브링클로 여사에게서 나옵니다. 바너드가 짓궂게 카드게임이나 하자고 농담을 던지는데 그녀는 성경에도 카드놀이를 금지한 말씀은 없습니다 하면서 태연하게 받아치는 거예요. 와, 그녀의 이 강인함은 멜린슨의 분노나 바너드의 냉소와는 아예 결이 다른 거였죠. 이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아주 굳건한 신념에서 나오는 평온함이었던 겁니다. 그녀의 이 의외의 침착함 덕분에 기내에 팽팽했던 긴장감이 잠시나마 누그러지기도 했죠.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간을 압도하는 설산의 풍경. 이제 비행기는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상의 지도를 완전히 벗어나 버립니다. 기내에서 벌어지던 인간적인 갈등이나 공포가 정말 사소하게 느껴질 만큼 압도적인 자연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거든요. 잠에서 깬 콘웨이는 고산병 때문에 어질어질한 상태로 창밖을 내다봐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정말 경이로운 광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의 눈앞에는요, 정말 끝도 없이 펼쳐진 광대한 구름의 바다가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새하얀 빙하를 마치 왕관처럼 쓴 거대한 설산들이 꼭 태초의 신들처럼 고고하게 솟아 있었죠. 이건 우리가 아는 그런 지상의 풍경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보통 여행 가서 엽서에서 보는 그런 아름다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였어요. 이건 뭐랄까, 인간의 손길이 단 한 번도 닿지 않은 듯한 원시적인 힘, 어떤 생명체도 감히 접근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대적인 고고함, 그 거대한 존재 앞에서 인간의 모든 욕망이나 갈등 같은 건 정말 한낱 먼지처럼 느껴지는 거죠. 가까이 가는 것조차 신성모독일 것 같은 그런 숭고하면서도 두려운 풍경이었습니다. 이 압도적인 풍경 속에서 콘웨이는 젊었을 때 등반했던 경험을 되살려서 머릿속에 지도를 한번 펼쳐봅니다. 그리고 직감하죠. 이 거대한 산맥이 인더스강 상류이고 저 멀리 보이는 거대한 봉우리가 바로 살인자 산이라고 불리는 낭가파르바트라는 것을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세계의 경계를 완전히 넘어섰다는 뜻이었죠. 비행기는 이제 세계의 지붕, 카라코람 산맥의 가장 깊은 심장부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해가 지고 거대한 보름달이 떠오르자 이 지옥 같던 풍경은 역설적이게도 천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설산의 봉우리들이 청백색의 유령처럼 신비로운 빛을 내뿜으면서 밤하늘에 기이한 지평선을 그려냈어요. 하지만 이 비현실적인 아름다움 속에서 현실의 위협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공기는 정말 살을 애는 듯이 차가워졌고 비행기는 보이지 않는 거인의 손에 붙들린 것처럼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드디어 5번째 이야기입니다. 추락, 미지의 땅으로. 이들에게 남은 마지막 연료 한 방울이 희망인 동시에 절망이 됩니다. 이제 승객들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연료가 다 떨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야만 이 끝없는 악몽 같은 비행이 멈출 테니까요. 코네이가 계산해보기에 비행기는 이미 최대 항속거리를 아득히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이제 추락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된 거죠. 자, 마지막 순간이 다가옵니다. 먼저 1단계, 연료 고갈의 공포가 현실이 되죠. 멜린스는 저 조종사는 완전히 미쳤어 하고 절규하고 모두가 이제 티베트 어딘가에 불시착할 운명이라는 걸 직감합니다. 그리고 2단계, 격렬한 논쟁과 기묘한 체념이 교차하는 순간. 바로 그때 브링클로 여사가 정말 뜬금없이 티베트인들은 인간이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믿는다는 선교사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3단계,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피할 수 없는 추락이 시작됩니다. 엔진 소리가 서서히 잦아들더니 기체는 통제력을 완전히 잃고 그대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해요. 승객들은 좌석에서 튕겨나가고 그 아수라장 속에서 바너드는 마지막까지 냉소적인 농담 한마디를 던집니다. 쇠가 찢어지는 굉음과 함께 끔찍한 충격이 전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비행기는 세계의 지붕,
그 미지의 땅에 추락했습니다. 과연 4명의 승객은 살아남았을까요? 그들이 다시 눈을 뜬 곳은 과연 지상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무덤이 될까요? 그들 앞에 펼쳐질 운명은 잃어버린 지평선 3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자, 러더퍼드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던 바로 그 원고, 그 이야기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인공 휴 콘웨이의 시선을 따라서 그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제 책장을 함께 넘겨볼까요? 모든 사건이 시작된 그곳, 혼돈으로 가득했던 바스쿨에서의 긴급 탈출 현장으로 바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야기는 1931년 5월, 혁명의 불길이 막 타오르던 도시 바스쿨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이곳에 살고 있던 백인 주민 80여 명을 긴급하게 대피시켜야 하는 정말이지 아주 긴박하고 정신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아수라장 속에서 국적도 성격도 살아온 배경도 전혀 다른 4사람이 간신히 작은 여객기에 몸을 싣게 됩니다. 당시 활주로는 피난민들로 가득 찬 군용기들로 북새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운 좋게도 마하라자의 호화로운 전용기에 탑승하게 된 거죠. 그 순간만큼은 정말이지 엄청난 행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주인공 휴 콘웨이에게 이 비행은 그냥 탈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영사관에서 일하면서 그야말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완전히 소진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비행이 지긋지긋했던 경력의 한 페이지를 마침내 넘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콘웨이는 처음부터 출세나 야망 같은 것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르자 콘웨이는 좌석에 몸을 깊숙이 파묻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끔찍한 시련 뒤에 찾아온 이 잠깐의 안락함, 그걸 온전히 만끽하고 있었죠. 물론 앞으로 자신을 기다리는 여정이 얼마나 기이하고 엄청난 것인지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로요. 하지만 이 불안한 평온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일행 중에서 가장 젊고 또 가장 혈기왕성한 부영사 멜린슨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하죠. 멜린슨의 예리한 눈이 2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포착합니다. 첫 번째는 비행기가 원래 가야 할 목적지인 페샤와르 쪽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2번째는 조종석에 앉아있는 저 남자가 원래 조종사가 아니라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인물이라는 거였죠. 자, 여기서 콘웨이의 반응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사실 반응이 없었다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이게 바로 콘웨이라는 인물의 성격을 정말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세상과 한 발짝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쟁과 외교의 최전선에서 온갖 일을 겪으며 모든 것에 지쳐버렸고 너무 많은 걸 봤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 멜린슨의 공포가 그에게는 그저 젊은이의 설레발, 호들갑 정도로만 보였던 겁니다. 막연하게 피어오르던 불안감은 비행기가 전혀 예정에 없던 정말 소름 끼치는 착륙을 하면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이 장면에서 정말 중요한 건 어렴풋했던 공포가 이제 손에 잡힐 듯한 구체적인 현실이 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행기가 공항도 아닌 외딴 고원지대에 불시착하고 내리자마자 터번을 쓴 무장한 남자들에게 포위당합니다. 그들은 승객들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강제로 비행기에 연료를 채우고 혹시라도 탈출하려는 시도는 총으로 위협하며 막아서죠. 조종사는 말 한마디 없이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 보여줄 뿐입니다. 이제 상황은 명백해졌어요. 그들은 포로가 된 거고 자신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미지의 동쪽으로 더 깊숙한 곳으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머릿속은 필사적으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대체 왜? 누가 이런 짓을? 무엇을 위해서?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그리고 그들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논리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끔찍한 결론은 바로 몸값을 노린 납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콘웨이의 냉철하고 현실적인 본성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그는 침착하게 여러 언어로 구조 요청 메시지를 적어서 창문 틈으로 몰래 떨어뜨리기 시작하죠. 스스로도 이게 성공할 확률이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그냥 무기력하게 앉아서 공포에 떠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비행이 계속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차 기이하고 장엄한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 풍경은 그들의 마음속에 경외감과 함께 공포심을 동시에 증폭시키죠. 코네이는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다가 그야말로 숨이 멎을 듯한 광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책에서는 이 장면을 광대한 구름바다 위에 떠있는 빙하로 장식된 눈 덮인 산맥이라고 묘사하는데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한없이 작고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장엄하고 비인간적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그들이 처한 곤경의 스케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지금 히말라야에서도 가장 험준하고 외딴 산맥, 바로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카라코람 산맥 위를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바로 그곳을요. 고도가 높아지면서 공기는 점점 희박해지고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은 계속됩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은 결국 승객 각자의 본성을 남김없이 드러내게 만들죠. 자, 과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극한의 상황이 마치 거울처럼 각 인물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비춘다는 거죠. 멜리스는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잃었다는 공포 때문에 분노하고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사업가 바너드는 특유의 냉소적인 현실주의로 상황을 받아들이려 하고, 선교사 브링클러는 이 모든 것을 신의 뜻으로 여기며 놀라울 정도의 평온을 유지하죠. 하지만 가장 독특한 반응을 보이는 건 역시 코네웨이입니다. 그는 공포를 느끼는 대신에 눈앞에 펼쳐진 이 비인간적인 아름다움에 초연한 매혹, 기묘한 평온함을 느낍니다. 다른 인물들과의 이 극명한 대조가 바로 코네웨이라는 캐릭터의 독특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거죠. 멜린슨의 이런 충동적인 제안과 코네웨이의 냉철한 현실인식이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기내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섣부르게 행동해서 상황을 바꿔보려 하느냐,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무기력하게 있느냐. 이 논쟁이 그들 사이에 가장 큰 갈등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황혼이 짙은 달밤으로 바뀌고 이제 단조로운 엔진 소리만이 그들을 아래에 얼어붙은 봉우리들로부터 지켜주는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알고 있었죠. 이 상태가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다는 것을요. 냉혹한 계산이 공기 중에 떠다닙니다. 코네이가 머릿속으로 어림잡아 계산해본 비행기의 최대 항속거리는 이미 넘어선 지 오래. 이제 연료가 바닥났거나 아니면 정말 곧 바닥날이라는 것을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 엔진이 헐떡이기 시작하고 그동안 유일한 소음이었던 프로펠러 소리가 멈춥니다.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겁니다. 비행기는 이제 중력의 모든 것을 맡긴 채 칠흑 같은 어둠 속 보이지 않는 계곡을 향해 마지막 필사적인 하강을 시작합니다. 책은 이 순간을 정말 오싹할 정도로 단순하고 건조하게 묘사합니다. 정말 지독한 착륙이었다.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죠. 이렇게 아슬아슬했던 비행은 결국 추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훨씬 더 신비롭고 기이한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과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는 4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임스 힐턴의 잃어버린 지평선, 그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드디어 코네이가 기억을 되찾고 입을 열었죠. 과연 그 실종된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된 그 운명적인 비행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수라장에 된 도시 바스쿠를 탈출하는 비행기. 하지만 이 비행기는 약속된 안전한 장소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디로 날아갔던 걸까요? 책에 나오는 이 한 문장. 기수는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정말 간단한 문장이죠. 하지만 이건 그냥 방향을 좀 튼 게 아니었어요. 당연히 서쪽의 페샤와르, 즉 문명세계로 가야 할 비행기가 완전히 정반대, 지도에도 없는 미지의 동쪽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뭐랄까 현실이라는 궤도를 이탈해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빨려 들어가는 첫 순간이었던 거죠. 바로 이 순간부터 비행기에 탄 4명의 승객은 더 이상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미스터리한 비행을 한번 따라가 볼 건데요. 크게 6단계로 나눠서 말이죠. 처음엔 아주 작은 의심에서 시작해서 중간에 기묘한 만남을 거치고 그러다 압도적인 풍경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이 좁은 비행기 안에서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결국 이 예측 불가능한 비행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들의 심리 변화를 따라서 같이 한번 가보시죠. 모든 건 혼돈 그 자체였던 도시 바스쿨에서 시작됩니다. 간신히 탈출용 비행기에 올라탄 4명의 승객. 이제 곧 이 지긋지긋한 혼돈에서 벗어나 안전한 페샤와르에 도착할 거라는 안도감에 휩싸여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전혀 몰랐던 건 이 비행기가 사실 그들을 훨씬 더 거대한 혼돈의 중심으로 데려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비행기 안에 누가 탔나 한번 볼까요? 와, 이 조합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세상 만사에 지쳐버린 베테랑 외교관 콘웨이, 아직 피가 끓는 젊은 부하 멜린슨, 뭔가 세상이 다 못마땅해 보이는 미국인 사업가 바너드, 그리고 이 모든 걸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려는 선교사 브링클로까지. 서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4사람이 이 좁아터진 비행기 안에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주인공 콘웨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는 그냥 모든 것에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몇 주 동안 이어진 그 끔찍한 스트레스 끝에 마침내 푹신한 비행기 좌석에 몸을 묻는 그 기분, 여러분도 아시죠? 책에서는 그를 큰일 뒤에 오는 아주 작은 기쁨을 음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모든 걸 잊고 쉬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비행 자체가 그에게는 이미 천국이나 다름없었던 거죠. 적어도 처음에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짧은 평화는 금방 깨져버립니다. 바로 옆자리에 앉은 멜린슨 때문이죠. 주변 모든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그런 예민한 타입 있잖아요. 멜린슨이 딱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기요, 코네이 씨. 조종사가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데요? 그리고 지금 비행기가 완전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녹초가 된 코네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이겠지 뭐. 그게 뭐 그래 중요해. 이 두 사람의 첫 대화에서부터 앞으로 벌어질 모든 갈등이 이미 예고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결국 멜린슨의 그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되고 맙니다. 비행기가 갑자기 고도를 뚝 떨어뜨리더니 생전 처음 보는 황량한 산골짜기에 내려앉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조종사가 길을 잃은 게 아니라면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바로 이 순간 이 비행이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명백한 납치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착륙한 뒤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에요. 마치 잘 짜인 군사작전처럼 모든 게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죠. 신들렸다고밖에 할 수 없는 조종사의 착륙 실력, 비행기가 땅에 닿자마자 나타나는 총을 든 사람들, 그리고 아주 익숙하게 비행기에 기름을 채우는 모습까지. 이 모든 게 우연일 리가 없잖아요. 승객들은 이 거대한 계획 앞에서 그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푹푹 찌는 기내에 갇힌 채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소리를 지르고 도움을 청해봐도 돌아오는 건 창밖 현지인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 그리고 수십 자루의 소총이 겨누는 섬뜩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조종사에게 온갖 언어로 말을 걸어봐도 그는 그냥 권총을 한번 흔들어 보일 뿐이었죠. 바로 이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완벽한 포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하늘로 솟아오른 비행기는 계속해서 동쪽으로 점점 더 깊은 미지의 세계로 향합니다. 승객들은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겠죠. 하지만 그들의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한순간에 멈추게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창밖으로 펼쳐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장엄하고 동시에 끔찍한 풍경이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행기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창밖을 보니까 발밑에는 끝도 없는 구름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 위로는 거대한 얼음과 바위로 만들어진 성벽 같은 산맥이 솟아 있습니다. 이건 마치 지구가 아니라 전혀 다른 행성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비현실적인 풍경인 거죠. 이런 풍경을 보면 아름답다는 말로는 뭔가 부족하죠. 오히려 너무 거대해서 무서워지는 느낌 아세요? 철학에서는 이런 걸 숭고함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인간의 존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그 원시적인 자연 앞에서 우리는 경외감과 동시에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풍경 앞에서 비행기 안에 갇힌 인간들의 고민은 또 얼마나 작고 하찮게 느껴졌을까요? 바로 그때 콘웨이의 의외의 지식이 빛을 발합니다. 젊었을 때 등산을 좋아했던 그는 눈앞에 펼쳐진 저 산이 무엇인지 알아본 거죠.
전설적인 산악인 머머리가 목숨을 잃은 난가파르바트, 그리고 저 너머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 K2가 버티고 있는 카라코람 산맥.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신들이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위험하고 인간의 접근을 거의 허락하지 않는 바로 그곳을 날고 있다는 끔찍한 현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밖은 저렇게 어마어마한데 아이러니하게도 시선은 다시 이 좁디 좁은 비행기 안으로 쏠리게 됩니다. 외부의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안에 갇힌 네 사람의 관계는 더 팽팽해지죠. 이 극한의 상황은 결국 각자의 가면을 벗기고 그 사람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게 만듭니다. 이 비행기는 이제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사회가 된 셈이죠. 여기서 멜린슨과 코네이는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멜린슨은 분노에 차서 소리치죠. 당장 저 몸 부수고 저놈 끌어내야 해요. 행동으로 저항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코네이는 아주 냉정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거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난 영웅이 아니거든. 그는 무모한 저항 대신에 이 절망적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행동이냐, 수용이냐? 이 소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네, 사람의 반응이 정말 천차만별이죠. 멜린스는 계속 분노하고 저항하려고 하고요. 사업가 바너다는 이럴 줄 알았으면 카드나 가져올 걸 하면서 냉수적인 농담을 던지죠. 선교사 브링클로 여사는 이 또한 다 주님의 뜻이라며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콘웨이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저 멀리서 지켜보는 관객처럼 조용히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거의 명상하는 사람처럼요. 비행은 계속되고 이들은 점점 더 깊은 미지의 세계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자 이들의 대화 주제도 슬슬 바뀌기 시작합니다. 대체 저 조종사는 왜 이러는 걸까? 이 질문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철학적인 질문이 되죠.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든 그걸 설명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들도 똑같았습니다. 결국 이들의 해석은 크게 세 가지로 갈리는 거죠. 첫째, 멜린슨의 주장. 저 조종사는 미쳤어.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돼.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둘째, 바너드의 반박. 아니, 저런 실력으로 비행하는 미치광이는 없어. 이건 분명히 계획된 거야. 셋째, 브링클로 여사의 믿음. 아니에요. 이건 다 하느님의 뜻이에요. 어떤가요? 이게 미친 짓인가, 치밀한 계획인가, 아니면 신의 섭리인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반응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 같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동안 코네이는 혼자 좀 다른 상쾌를 경험합니다. 참 이상하죠? 이런 극한 상황에서 공포를 느끼는 게 당연한데 그는 오히려 정신이 점점 맑아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낍니다. 책에서는 이걸 불쾌하지 않은 상태라고 묘사해요. 어쩌면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모든 복잡한 세상으로부터의 탈출을 은근히 바라고 있었던 걸까요? 그는 두려워하는 대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미묘한 기대감마저 느끼기 시작합니다. 밤이 깊어지고 달빛이 험준한 산봉우리들을 비추자 그 철학적인 논쟁도 이제 끝입니다. 훨씬 더 시급하고 훨씬 더 현실적인 위기가 닥쳐왔거든요. 바로 연료가 바닥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애써 외면했던 그 공포가 이제 눈앞에 현실이 된 거예요. 연료가 다 떨어지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그들의 머릿속엔 이 질문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온통 뾰족한 바위산과 끝이 보이지 않는 계곡뿐. 이곳에서의 추락은 그냥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옵니다. 드드드 일정하게 울리던 엔진 소리가 멈칫거리기 시작하고 비행기는 기분 나쁘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통한 그들의 길고 긴 여정이 이제 폭력적인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신호탄이었죠. 그리고 추락하기 바로 직전, 이 상황에서 바너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만일 운이 좋으면 말이야.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서 운을 이야기하다니. 이 냉소적인 한마디가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깍 보여주면서 우리의 긴장감을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립니다. 결국 이 길고 긴 비행은 거친 추락으로 막을 내립니다. 미지의 하늘에서 겪었던 공포는 끝났지만 이제는 미지의 땅이 주는 새로운 공포와 마주해야 하죠. 이 추락은 끝이 아니라 사실상 더 거대한 이야기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떨어진 곳은 어딜까요? 그리고 그곳에는 무엇이 혹은 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저희 마지막 5부에서 계속됩니다. 제임스 힐튼의 잃어버린 지평선, 그 깊이를 탐험하는 5번의 여정.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4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이 책의 첫 장을 넘기면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겹의 미스터리, 그리고 인물들의 내면을 아주 세밀하게 따라가 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샹그릴라라는 신비로운 이상향을 향한 이 여정의 시작이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심오한 주제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이 대장정의 막을 내려볼까 합니다. 이번 마지막 분석은 책의 서두를 여는 바로 이 역설적인 문장으로 시작해 볼게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하다. 고대 신학자 테르툴리아누스의 이 말, 이게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넣은 인용구가 아니라 사실상 이 책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 딱 들으면 좀 이상하죠?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완전히 거스르잖아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건 불확실하거나 거짓이어야 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 책은 바로 그 불가능성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진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샹그릴라의 이야기는 현실의 잣대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야말로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작가는 이 문장을 통해서 독자들한테 미리 말을 거는 거죠. 자, 당신의 이성을 잠시 내려놓고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의 비현실성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차원의 진실을 발견할 준비를 하세요 하고 말입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먼저 이 이야기 전체를 신비로운 안개 속에 감싸는 독특한 액자 구조를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볼 거고요. 이어서 납치라는 극한 상황에 던져진 4명의 승객들이 어떻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면서 인간 본성의 4가지 단면을 보여주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인공, 휴 코네이라는 인물의 복잡하고 지쳐버린 내면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마지막으로는 히말라야의 장막을 넘어가는 비행이 어떤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지 탐구한 뒤에 이 모든 서막이 우리 가슴 속에 남기는 풀리지 않는 거대한 질문들을 함께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의 첫 번째 겹부터 한번 벗겨보죠. 이 책이 가진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이야기가 우리한테 전달되는 방식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게 주인공이 나는 이런 일을 겪었다 하고 직접 쓴 회고록이 아니에요. 책의 화자인 나아라는 소설가가 자기 친구인 신경과 의사 러더퍼드한테 들은 이야기를 다시 원고로 옮겨 적은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친구 러더퍼드가 들은 놀라운 이야기조차도 주인공인 콘웨이가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가 극적으로 기억을 되찾은 후에 단 하룻밤 만에 막 쏟아낸 증언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코네이의 경험은 코네이의 입을 거쳐서 러더퍼드의 귀와 기억을 통과하고 마지막으로 화자의 펜이라는 필터까지 거쳐서 우리에게 도달하는 정말 겹겹이 쌓인 구조인 거죠. 이건 마치 안개 속에서 어렴풋이 들려오는 메아리 같아요. 처음부터 이거 진짜 믿어도 돼? 하는 의문을 품게 만드는 거죠. 이 일련의 사건들을 따라가 보면 이 구조가 얼마나 교묘하게 설계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1931년 모두가 아는 공식적인 사실은 딱 하나. 콘웨이가 탄 비행기가 실종됐다는 겁니다. 그 이후의 모든 건 증명할 수가 없어요. 친구 러더퍼드가 중국의 한 병원에서 우연히 기억을 싹 잃은 콘웨이를 발견하는 장면부터 이미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흐릿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망망대해를 떠가는 배 위에서 한 피아니스트가 우연히 연주한 쇼팽의 음악이 굳게 닫혔던 그의 기억의 문을 확 열어젖히는 순간은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지 않나요? 그렇게 하룻밤 동안 열정적으로 모든 걸 털어놓고 나서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호놀룰루에서 다시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어디로 가냐? 북서쪽, 즉 그가 떠나온 티베트 방향으로 다시 향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끔찍한 비행기 사고의 충격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했던 한 남자가 만들어낸 정교한 망상일까요? 책은 섣부른 답을 주지 않고 이 짙은 안개 속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자, 이제 미스터리한 프롤로그의 안개를 헤치고 납치된 비행기라는 폐쇄된 공간 안으로 시선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굉음을 내면서 미지의 목적지로 향하는 이 작은 비행기는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에요. 여긴 마치 인간의 영혼을 시험하는 압력솥 같은 공간이고요.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인간 사회가 보여주는 다양한 반응들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대 위에는 4명의 배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 부조리한 연극에 반응하죠. 주인공인 영국 영사 휴 코노웨이는 이 상황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가장 초연해요. 그의 침착함은 단순한 담대함을 넘어서서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의 체념, 심지어 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듯한 기묘한 해방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반면에 그의 젊은 부영사 찰스 멜린스는 불타는 청춘 그 자체죠. 그는 분노하고 불안해하면서 어떻게든 저항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동료들을 다그칩니다. 미국인 사업가 헨리 바너드는 가장 현실적인 인물이에요. 도덕적인 판단보다는 생존 가능성을 먼저 계산하고 냉소적인 태도 뒤에 상황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려는 실용적인 지혜를 숨기고 있죠. 마지막으로 독실한 선교사 로베타 브링클로 여사는 이 모든 혼돈을 자신의 굳건한 신앙이라는 틀로 해석합니다. 그녀에게 이 사건은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이 아니라 신의 섭리 안에서 벌어지는 또 하나의 시련일 뿐인 거죠. 멜린슨과 코노웨이의 이 짧은 대화는 이 책의 핵심적인 갈등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멜린슨의 외침은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원칙과 열정의 목소리예요. 세상을 선과 악, 정의와 불의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행동하려는 젊음의 뜨거움이 느껴지죠. 하지만 코노웨이의 대답은 차갑고 냉정합니다. 그의 말은 단순히 비겁해서가 아니라 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비극을 온몸으로 겪어낸 세대의 깊은 환멸을 담고 있어요. 영웅이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승산 없는 싸움이 얼마나 무의미한 희생을 낳는지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의 피로감이 묻어나는 거죠. 그에게 이 상황은 맞서 싸워야 할 악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야 할 불가해한 운명의 흐름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흥미로운 세계관의 충돌을 목격하게 됩니다. 브링클로 여사와 바너드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찾으려고 해요. 브링클로는 신의 뜻이라는 초월적인 질서에 자신을 맡기면서 내면의 평화를 얻습니다. 그녀의 신앙은 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이해 가능한 이야기로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인 셈이죠. 반면에 바너드는 지극히 세속적인 질서, 즉 힘의 논리에 기댑니다. 그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게 세상의 이치고 살아남으려면 그 힘에 순응해야 한다고 믿어요. 한 사람은 하늘을 보면서 답을 찾고 다른 한 사람은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생존 전략을 세우는 거죠. 이 두 사람의 대조는 극한의 공포 앞에서 인간이 의지하는 근원적인 두 가지 힘, 즉 보이지 않는 믿음과 보이는 현실 사이의 긴장을 잘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수수께끼이자 심장부인 주인공 휴 코노웨이에게로 모든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공포와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째서 그는 이 비행기 납치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묘한 평온과 해방감을 느끼는 걸까요? 대체 어떤 사람이 자기 의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황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을까요? 이 역설적인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의 과거라는 긴 터널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코노웨이의 삶은 한마디로 빛나는 정상에서 서서히 침잠해가는 영웅의 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옥스퍼드 시절 그는 글로리 코네이, 즉 영광의 코네이라고 불렸어요. 학업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명석함을, 운동장에서는 뛰어난 기량을, 사교계에서는 빛나는 매너를 보여줬죠. 모두가 그가 대영 제국을 이끌 차세대 지도자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야말로 시대의 총화였습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의 포화가 그 모든 영광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참호 속에서 겪은 죽음과 광기는 그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고 세상의 이상과 진보에 대한 믿음을 산산조각 냈죠.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지난 10년간 동양의 여러 영사관을 전전하면서 끝없는 서류 작업과 무의미한 외교 분쟁 처리 같은 소모적인 일상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의 열정은 하루하루 닳아 없어졌고 영혼은 서서히 질식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행기 납치는 그에게 죽음의 위협이 아니라 그를 짓누르던 무거운 책임감, 지긋지긋한 의무, 무의미한 일상으로부터의 갑작스러운 해방으로 다가온 겁니다.
콘웨이가 느끼는 이 기묘한 평온은 무슨 초인적인 용기나 담대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극심한 영혼의 탈진, 즉 스피리추얼 번아웃 상태에 가까워요. 이건 단순히 업무에 지친 상태를 넘어서서 삶의 의미와 가치 자체에 대한 깊은 회의와 환멸에 빠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했고 그 과정에서 세상과 문명에 대한 기대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에게 무언가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행위는 기회가 아니라 끔찍한 피로감을 유발하는 짐이 되어버린 거죠. 바로 그런 그에게 조종사라는 절대적인 타자가 모든 걸 결정해주고 자신은 그냥 운명의 몸을 맡기기만 하면 되는 이 상황은 역설적으로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완벽한 휴식처럼 느껴진 겁니다. 이 문장은 콘웨이라는 인물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무능하거나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맡겨진 일은 누구보다 탁월하게 처리하는 유능한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현대사회가 성공의 제일 덕목으로 여기는 야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남을 밟고 일어서는 것, 별것 아닌 성과를 부풀려서 자신을 과시하는 행위를 본능적으로 경멸했어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성취해야만 가치를 인정받는 세상 속에서 그는 조용한 사색과 관조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단, 어쩌면 시대를 잘못 만난 고독한 영혼이었던 셈입니다. 이제 이들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비행은 단순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물리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이건 그들이 평생 발딛고 살아온 문명의 세계, 즉 인간적인 모든 규칙과 소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서는 강력한 상징적 통과 이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에 묘사된 히말라야 상공의 풍경은 그야말로 인간의 언어를 초월하는 장엄함을 보여줍니다. 발밑에는 끝없는 구름의 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 위로 날카로운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거대한 산봉우리들이 마치 신들의 왕관처럼 솟아 있습니다. 이 풍경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존재를 한없이 작게 만드는 압도적인 힘, 즉 숭고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은 인간의 역사와 욕망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태초의 침묵과 질서가 지배하는 비인간적인 세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인간을 압도하는 이 장엄한 풍경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곳은 모든 고통이 사라진 지상낙원으로 가는 길일까요? 아니면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감옥일까요? 혼란스러운 세상으로부터의 완벽한 안식처일까요? 아니면 인간적인 모든 온기로부터 단절된 궁극적인 고립의 공간일까요? 이 눈부신 아름다움의 이면에는 인간을 소멸시킬 수도 있는 냉혹하고 무시무시한 힘이 함께 도사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비행은 두 개의 전혀 다른 세계 사이의 경계를 넘는 여정입니다. 그들이 막 떠나온 알려진 세계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혁명과 전쟁, 끝없는 의무와 소모적인 갈등의 소음으로 가득 찬 곳이죠. 반면에 그들이 지금 향하고 있는 미지의 세계는 인간의 언어가 닿지 않는 영원한 침묵, 인간의 척도를 넘어서는 장엄함, 그리고 인간 세상의 모든 희로애락을 초월한 듯한 신비로운 평온으로 정의됩니다. 코네이와 승객들은 지금 역사의 소음에서 벗어나서 지질학적인 시간의 침묵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책의 서막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명쾌한 해답보다는 오히려 더 거대하고 풀리지 않는 질문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해답 없는 수수께끼들이야말로 우리를 이야기의 다음 장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하고 매혹적인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단연 조종사에 관한 것이겠죠.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거의 신기에 가까운 조종술로 세계의 지붕을 넘어가는 이 미스테리한 인물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그는 단순한 테러리스트일까요? 아니면 이들을 다른 세계로 인도하는 운명의 사자일까요? 그의 의도된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큰 미스테리를 만들어냅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인간의 지도가 끝나는 곳, 문명의 발길이 닿지 않는 히말라야 산맥의 가장 깊숙한 곳, 그곳에 과연 무엇이 존재할까요? 그 목적지에 대한 상상만으로도 우리의 심장은 기묘한 기대감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왜 하필 이 네 사람이었을까요? 서로 아무런 공통점도 없어 보이는 네 사람, 세상사의 환멸을 느낀 외교관, 행동과 정의를 부르짖는 젊은이, 굳건한 신념의 선교사,
그리고 냉소적인 현실주의 사업가. 마치 서구 문명을 대표하는 4개의 표본처럼 보이는 이들을 한 비행기에 모은 보이지 않는 손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정교하게 계획된 필연일까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질문은 주인공 콘웨이의 운명으로 모아집니다. 세상 속에서 영혼의 평화를 잃어버렸던 그가 과연 이 미지의 세계에서 그토록 갈망하던 안식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평화를 얻는 대가로 그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소중한 무언가, 어쩌면 인간적인 고뇌나 사랑 같은 감정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은 콘웨이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서 이 책이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질문은 결국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잃어버린 지평선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믿는 그 지평선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존재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꿈꾸던 완벽한 유토피아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절망일까요? 책은 이 거대한 질문을 우리 모두의 마음에 남긴 채 신비로운 샹그릴라의 문턱으로 우리를 조용히 안내합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이제 우리의 상상과 독서에 달려 있습니다.